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정 작가님이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만약의 전쟁사 시리즈인데 오늘은 어떤 가정을 해볼까요? 한국 전쟁 이제 이 달이 돌아왔죠. 6.25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한번 한국 전쟁을 다시 기억해 보자는 의미로 38선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38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휴게소 이름도 있고. 그렇죠. 처음에 결정된 게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이제 북쪽에서는 당시에 이제 만주 지역을 소련이 공격하고 있었고 오키나와엔 미군이 있었는데 한반도로 주둔하려면 이제 양쪽 부대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특정 경계선을 긋고 그 선 북쪽은 소련군이 이제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무장해제를 한다라는 일종의 그 충돌 방지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고착화될 거라고는 이제 다들 생각을 잘 못했죠. 이렇게 38도선을 그어놓고 이제 미국이 들어오고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38선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게 이제 시작점이었었고요. 너무 간단해서. 네, 그래서 선을 그냥 38도선으로 쫙 그어버려서 해주 같은 경우는 그 반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가 잘려버리면서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마을을 지나가 버려서 그 마을의 집을 가운데로 지나가서 안방은 38선 북쪽, 예. 건너방은 38선 남쪽, 화장실은 또 남쪽, 뭐 그다음에 다리도 갈려져 있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하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 쪽이 제안했지만 뭐 소련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냥 그 선이 그어졌죠. 말씀하신 대로 의도가 그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전술 조치선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엄밀히 나눠지면 막 그렇게 나눠집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네. 참 슬프게도 38선이 야, 거진 거죠. 그냥 대충 그었구나 진짜. 그냥 38도선에 한반도 지도에 38도선하고 자각구 걷는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의 이제 운명이 갈려져 버린 셈이죠. 동서 베를린도 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집을 딱 있는데 이쪽 반은 동쪽, 이쪽 반은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소유권 애매해진 경우도 많고. 거기 장벽 지을 때 그 집 결국 무너져 버려야 됐고 네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각자의 정부를 가지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일종의 경계선이 되어 버렸고요. 예, 이 경계선을 두고 1950년 6월 25일 이전에도 특히 개성 지역을 둘러 송악산 일대를 둘러싸고 굉장히 큰 충돌이 계속 벌어진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 국무성에서 38도선을 제안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8월 한 20 며칠 정도 되면 소련군이 이미 평양 점령하고 아마 이 선이 안 그어졌으면 더 밑으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미군은 이제 오키나와에 아직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미 국무성에서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데 몇 도로 그을까 해서 38도선이 나왔고 39도선도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이 됐던 러스크 대령 같은 경우는 39도로 긋자라고 했는데 윗선에서 커트. 왜냐하면 소련군이 안 받아줄 거다라고 한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우리 입장에선 39도로 제안했다가 안 돼. 그러면은 38.5 이렇게 걷으면은 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솔직히 38도선이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우리 많이 봤어요. 영토가 한 20% 정도? 그렇죠. 저희가 손해요. 그 다음에 뭐 개성 지역도 그렇고 서울을 방어할 때 너무 어려웠던 거였어요. 39도를 제한하고 안 되면 38.5 뭐 이 정도로 했으면 되고 얘기했다가 안 돼도 38도 양보할 때 뭔가를 더 받아냈으면 되는데 이쪽에서 그냥 먼저 굽히고 들어간 셈이 된 거잖아요. 물론 당시 상황이란 게 미 국무성에서 판단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네 땅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네 땅이면 그렇게 대충 그었을 리는 없을 텐데 근데 좀 재밌었던 게 39도선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었었어요. 시계를 한 40년 전으로 돌려서 네. 1904년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한반도를 놓고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사실 처음에는 일본이 쫄렸죠. 예, 러시아랑은 상대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어요.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너희들이 가져라. 남쪽은 우리가 갖겠다. 일본답지 않게 굉장히 양보한 거였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싫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한 방 치면 일본 원숭이 따위들은 그냥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잠시 후에 바뀝니다. 영일 동맹이 맺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국은 고립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외국과 군사 동맹을 잘 맺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러시아가 소련이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영국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러시아를 막아줄 국가로 일본을 선택한 거였죠. 대리 전쟁을. 그래서 1902년인가에 이제 영일 동맹을 맺었고
당시에 이렇게 영일 동맹 맺으면 미국도 일본 편을 든다는 의미였었어요. 태평양 지역에서의 러시아가 진출하면 미국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사람 잘 모르지만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제국 땅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러시아 제국 알래스카에서 진출한 러시아 군이 하와이랑 그 다음에 사실 미국 본토에도 들어갔었어요. 하와이 들어갔었죠. 예, 하와이에도 들어갔었어요. 이제 에스키모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추운데 살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못 드릴 네네. 수도 있는데 이런 선을 긋고 있는 것들이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례가 사실 역사에 너무 많죠. 아프리카의 네. 그 수많은 국가의 또는 수많은 부족들의 그런 분쟁도 다 그들이 잘못한 거고 아프리카 중동도 그죠.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금 그쵸. 희한하게 생긴 국경 마찬가지고요. 네. 영국의 어떤 그런 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분단 자체가 39도로 되든 38도로 되든 아니면 37도로 되든 우리에겐 다 아픔이지만 참 우리도 그런 맞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약속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만약에 러스크 대령의 주장이 먹히고 그다음에 소련이 뭐 스파스파 뭐 이렇게 스파시파 이렇게 해서 그냥 받은다면 예. 39도선이 전문 용어 나올 그어졌다면 뻔했어요. 예.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한국 전쟁이랑 또 연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1950년 6.25 한국 전쟁은 사실 39도선으로 그어졌다고 해도 벌어졌을 거예요. 김일성이 그 정도로 굽히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이 이렇게 되면은 개성 지역에서 서울까지 한 40km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서울이 이제 3일 만에 함락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흥미 차원에서 분명히 지금 정 작가님 말씀대로 당연히 39도로 네, 분단됐어도 네, 전쟁은 일어났을 수 있다. 그렇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걸 가정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데 네. 저는 또 이런 가정도 해봅니다. 39도였다면 네. 과연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을까? 39도라면 조선 팔도로 봤을 때 함경도와 평안도밖에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그어지냐면 평양 바로 아래에서 원산 라인까지 가요. 중요한 네. 이야기가 곡창지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아. 위로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산지, 개막원, 진짜 산밖에 없어. 양강도. 그리고 네. 이제 평양 같은 경우도 만약에 39도선으로 그어지게 되면 그 자체로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못 하죠. 못하죠. 왜냐면은 우리로 너무 치면은 가깝죠 진짜. 우리로 치면 진짜 한강 북쪽이 이제 북한 땅이 돼버린 시기예요. 그럼 이제 서울 지역이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거기에다가 도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만약에 39도선을 그어줬다면 수도 이전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죠. 어디에다가 했을까요? 저는 강계 아니면 신의주까지 아예 빠졌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런데 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계 신의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강계 신의주는 또 중국과 그렇죠. 상당히 가까운 국경이란 말이에요. 그 수도로 정하기가 조금 또 애매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잘 모르겠지만 의주 쪽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의주.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1950년 만약에 39도선이 결정됐을 때 북한군이 공격을 했다면 공간이 엄청 벌어지게 되죠. 평양에서 개성까지가 한 13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서울까지가 70km니까 북한군이 만약에 공격을 기습 남침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목표는 서울이 아니라 개성이 됐을 거예요. 개성? 네, 개성을 점령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역사에서 개성이랑 서울의 40km에 거의 3배 넘는 거리가 됐기 때문에 기습의 이점이 다 날아가는 거죠. 아무리 뭐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되고 전력 차이가 많다 그래도 130km 정도의 거리를 북한군이 내려오게 된다면 적어도 개성이나 서울 지역의 방어태세는 거쳐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강 도하했을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임진강을 도하해야 돼요. 개성 지역을 이제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초반에 한국군이 초반에 확 붕괴됐던 이유 중에 하나를 축차 투입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서울을 지켜야 되니까 병력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연대를 던져버린 그냥 거예요. 계속 집어넣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의정부 지역을 막아야 되니까 병력을 체계적으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온 부대를 하나씩 던져버린 거예요. 투입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아이고. 북한군의 전력 앞에 그냥 녹아내렸거든요. 최병덕 참모총장의 뭐 아주 그냥 그 대표적인 그렇죠. 그 페인이 뭐 축차적인 투입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가정도 해봅니다. 39도에서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예, 많이 걸린다는데 전 거기가 조금 갸우뚱해요. 자, 그 부분 보시요. 황해도 지역이 엄청난 곡창지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지대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는 기갑전력 전혀 없었고 맞습니다. 북한은 기갑전력이 있었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3개 전차 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밀고 내려오기 오히려 전차로 집중해서 밀고 내려왔다면 더 빨리 뚫리지 않았을까 하는데 좀 다행인 건 또 거기에 가정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 하나는 네. 그런 기갑전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알고 있던 한국 전쟁식으로 흘러왔다면 정 작가님 의견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네네. 편이고 그게 아니고 걔들이 기갑전을 진짜 알았다. 잘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 평야지대를 거쳐온다 했을 때는 그렇게 뭐 시기 차이가 많이 걸려서 서울에 도달했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시기 문제도 있지만 축차 투입 문제. 그러니까 수도라는 중요성 때문에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사실은 그건 물론 무작정 뭐, 집어넣는데 시간을 두고 좀 축차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면 그다음 아마 개성에서 전투가 크게 좀 벌어졌겠죠. 실제보다. 네. 그리고 개성에서의 전투가 한번 벌어지고 임진강을 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서울을 지킬 여유가 조금 있었고 축차 투입의 큰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게 실패하게 되고 서울이 함락되면서 한국군의 전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8개 사단 정도였는데 편제를 유지하고 퇴각한 사단은 2개 정도? 한강 인도교도 그죠. 끊어버리면서 그냥 다 남겨버리고 온 그러니까 셈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서울을 지킬 수 있을 거냐는 저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낙동강까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확 밀려가면서 전쟁이 불리하게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중간에 그리고 미군 부대도 빨리 투입됐겠죠. 미군이 들어와서 오산에서 스미스 부대가 교전을 첫 시작했는데 거기보단 조금 더 북쪽에서 교전이 벌어졌을 거고 미군이 좀 더 빨리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때 스미스 부대의 생각은 우리가 가서 그냥 맛깔나게 한 방 후려치면 애들은 알아서 도망가겠지였는데 그게 전혀 반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라인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평택에서 대전 라인 어딘가에서 이제 최종 방어선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죠. 저는 부대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부대가 그래도 39도선으로 그어졌을 때 좀 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단 편제도 많아질 것 같고 또 동부전선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인 게 39도를 그어 보셔요. 그러면은 38도 근거보다는 좀 더 좁아져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전방 부대는 그 당시 38도에 5개 사단이 다 있었고요. 1개 여단 포함해가지고 5개 사단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적은 사단으로도 방어는 가능했겠다. 문제는 한국군이 그만큼 그 당시에 열악했다는 네. 거는 뭐 변함이 없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8개 사단이 다 녹아내렸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5개 사단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중에 그나마 편제를 유지했던 게 3개 사단만 네. 그래도 지연을 하면서 후퇴하기 시작했고 축차적으로 투입됐던 2사단과 5사단은 그냥 녹아내렸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 동부전선 춘천 지역은 굉장히 잘 막았어요. 6사단이었죠. 그렇죠. 이 부대는 잘 싸워서 후퇴할 필요가 없었는데 서부전선 쪽이 너무 내려가니까 네. 전선을 조정하게 되면 내려갔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선이 막 낙동강까지 밀리지 않고 미군이 빨리 들어오게 되고 전선이 그 낙동강이 아니라 그 위쪽에서 고착된다면 상륙작전은 아마 인천이 아니라 남포쯤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네네. 남포도 왜냐면은 상륙 후보지 중에 하나였는데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면 너무 멀었다는 거였거든요. 그 인천 지역을 그렇게 점령했던 이유도 또 하나가 이제 서울이라는 중요성인데 남포 지역은 만약에 평양에 진짜 가깝거든요. 그리고 평양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 점령을 하게 되면 또 하나 효과가 뭐냐면 중공군이 뭔가 개입을 생각하기 전에 신의주까지 밀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중국은 사실 38선을 넘을 때부터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넘어오면은 우리 개입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그렇죠. 두만강까지 갔는데 우리가 네네. 그 이전에 뭐 한 달 전이라도 그렇죠. 갔으면 네. 훨씬 유리했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남포 라인 위쪽이 이제 신의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메가더 장군의 실책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게 바로 원산 상륙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원산 상륙을 한다고 했는데 미군이 잔뜩 긴장하고 상륙 때 한국군이 반가워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원산 상륙 작전에 들어갈 병력이랑 해군력을 남포를 통해서 신의주로 들어가는데 투입했다면 그랬다면 사실 중국 국경까지 훨씬 빨리 도달했고요. 메가더의 두 가지 오판인 거죠. 그 공세 전력을 2개 군단으로 크게 나눈 거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1개 군단을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원산 상륙 작전을 계획했다는 거. 이게 커다란 패착인데 결과론적인 패착인 그렇죠. 거고 그 당시에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메가더의 어떻게 보면 아집이 맞습니다. 좀 있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군의 개입이 뭔가 생각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신의주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전선이 정리되면 넘어오지 마. 약간 이렇게 그 정도 협상하겠죠. 선으로 끝날 수 있고 만약에 중국이 개입한다고 해도 38도선까지 또 밀려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경선에 어느 정도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고 겨울이 오면서 밀려난 것도 있잖아요. 장지원 전투 때처럼. 추워서. 예, 근데 가을쯤에 만약에 전투가 그렇게 시작이 되면 유불리한 점은 있지만 겨울 추위는 또 안 겪을 수 있거든요. 미군이나 유엔군이 비롯해서. 그래서 전쟁이 1950년 겨울쯤에 끝나거나 39도선이었다면 아니면 전쟁이 계속 이어져도 38도선이 아니라 38도에서 39도선 사이에서 지금의 휴전선이 그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연백평야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의 강원도 전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향후 분단 상태라고 해도 분단 상태가 지금 서울에서 임진각까지 40분이냐 아니면은 한 2시간이냐는 또 방어 전략을 하거나 국가의 체계를 수립할 때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하게 되죠. 네. 원래 그 말씀에 좀 많이 동의하는 바가 원래 역사에서도 청천장강까지만 연합군이 진격한다면 우리가 개입 않겠다라고 사인을 보내긴 했죠. 그렇죠. 비공식으로 사인을 여러 번 보냈거든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보냈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그러니까 함경도와 평안도만 있었기 때문에 네. 보급력이랄지 한 국가로 봤을 때 침공을 한다는 게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당시 김일성이라 하더라도 쉽게 침공하지 못했을 거고 오히려 전쟁 없이 분단이 되고 그게 고착화돼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국경선이 39도로 네. 어찌됐든 예. 그 가능성도 좀 생각해봐요. 그리고 뭐 냉전이 끝났을 때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동유럽 국가들이 붕괴됐을 때 북한도 같이 붕괴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배제할 거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준 이유는 이 정도 사이즈면 한국과 일본 견제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인데 평안도 함경도 정도에서 그냥 정말로 별다른 위협이 안 된다면 중국도 굳이 개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느 나라든 그 인구를 봤을 때는 그 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곡물이 나오느냐 아니냐 굉장히 그쵸. 중요하잖아요. 지금 함경도와 평안도라면은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리 많이 쳐줘봐야 1,500만 명 이상 되지가 않았을 그렇죠. 겁니다. 1,000만 명이 안 되는 북한 계속 이을 수가 없었고 결국 냉전 체제가 해제된 그 시점에서 붕괴되고 한반도는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제 결론은 그때 러스크 대령이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 상관이 그냥 한번 귀를 기울여서 협상을 보드카 한 병 주면서 얘기를 참 구슬려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면 그 당시에 39도를 제한도 안 해봤지만 네. 만약에 미국이 39도를 소련한테 제한했다. 네. 그럼 정 작가님은 소련의 대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거절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거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래 네가 싫으면은 우리 부탁을 하나 더 들어줘 라는 식으로 해서 38도에서 조금 올라가거나 자연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었으면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개성 쪽에 송악산이라도 손에 넣었으면은 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좀 유리하거나 희생이 물론 좀 그렇죠. 줄었겠죠. 이 당시 네. 상황을 보면 또 하나 변수가 뭐였냐면 이 당시 미국이 이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북해도를 소련이 띄워달라고 했거든요. 홋카이도. 네. 네. 일본도 자르려고 했어요. 소련이.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태평양 방어 거점인 일본은 지키기 위해서 근데 당시에 어떻게 이제 좀 그런 정세를 면이 보면 있었죠. 저는 미국이 39도 이렇게 했을 때 러시아가 상당히 자기들 불만은 많지만 오케이 했을 거고 미국이 너무도 저자세로 갔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랜드리스법에 의해서 소련이 독일을 잡은 나치를 잡은 건 랜드리스법의 절반은 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 미국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부족하다는 걸 분명 알고 있고 일본 제국이 무너진 거는 원자탄 2방에 무너졌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핵 보유국이야. 없고. 나는 비핵 보유국이야. 네. 어땠겠어요? 이런 거 정도 하나에 뭐 목숨 걸고 안 돼. 38도로 해야 돼. 이랬을까요? 또 홋카이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것이 계속 협상으로 이어졌을 때 그랬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맞아. 39도는 관철됐을 거라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그러니까 이게 대체 역사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갈 때도 있지만 희망적으로 갈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막 38도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막 신모 올려하고 막 치열한 협상 끝에 38도로 정해졌다. 그러면 아쉽지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야 저기 줄 한번 그어봐. 한반도 지도 가져와봐. 여기 예. 지금 소련이랑 우리 나눠 주줘야 되는데 몇 도가 좋겠어? 뭐 한국이 어디야? 야 지구본에 찾아봐. 대충 중간이 어디야? 37도, 38도, 39도?
이러고 그냥 줄자대고 쫙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홋카이도를 대신해서 넘겨줬다고 하고 소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지만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예.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 그때 임진각에서 합정까지 오는데 40분밖에 안 걸렸어요. 맞아. 우리는 전쟁을 어깨에 얹고 사는 거예요. 그 와중에 경제 발전도 해야 돼, 민주화도 이루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조금 살만하니까 옆에서 니네가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어깨에 짐을 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39도선이었으면 적어도 가장 무겁고 가장 나중에 떼어내야 될 짐이 하나 없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돼, 뭐 경제 발전 이런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변화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이 분단 체제라는 건 사실 이득을 보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남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한다고 선언을 해도 그 다음 날부터 온갖 방해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9도선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조금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아유, 네. 금강산 우리 그렇죠. 건데. 그리고 원산 이렇게 39도선이 되면 원산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진짜로 북한은 가장 중요한 두 도시,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원산, 예. 그 다음에 평양이 이제 코앞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게 나갈 수 있고 필요할 때 북한이 양보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해군력은 더 죽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보다. 더 죽는 정도가 아니죠. 뭐 있어야 될 전략적인 항구들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니까. 뭐 해안 경비대 수준이 되겠죠, 그냥. 그리고 해군이 뭐 아니라. 해군의 공군력 기를 만한 경제력 없어질 것 같고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한민족의 가장 큰 짐은 분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능동적이고 주변 국가의 견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이 39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네. 군사적으로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 아까 이야기했던 식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39도로 갔다면 북한은 지금 현재 존재는 맞습니다. 할 수 없었고 역사책에서 배우겠죠. 우리는 아예 지금 이제 그런 거는 논리의 대상도 아니고 저쪽 옛 고구려 땅 네. 고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 39도냐 38도냐 한국 전쟁 관련해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달 호국의 달에 한국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 작가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9도. 그렇게 보니까 살짝 또 생각나는 게 37도였다면 하는 것도 생각은 나긴 나요. 좀 무섭네요. 그거는 좀 네. 무섭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약의 전쟁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